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느새 2월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요. 2월의 마무리와 3월 맞이 잘 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3.1절이고요. 대선은 9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여 남은 선거전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후보들 공세도 거칠어지는 가운데 선거 벽보 훼손 뉴스도 들려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죠. 정치 선진국의 품격 중요하겠고요.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단일화 결렬의 이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또 지금 세계의 걱정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아마 오늘 벨라루스에서 회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평화의 해법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고요. 자, 미국과 EU의 러시아 제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은 오는데 국내외 정치 상황의 봄은 멀어 보이네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이유와 9일 남은 대선 판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오늘은요. 여기 방송계가 난립니다. 오늘은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튼튼한 두 분 믿습니다. 이미 확진된 경험이 있는 한 사람과 슈퍼 면역자라는 좋은 표현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확진이 아직 안 된 사람인 제가 네. 그리고 어딜 가든 문제적 인물이 되는 김한 기자와 어딜 가든 존재감이 없는 김민하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비하 개그예요? 아니 근데 제가 김한 기자를 좀 오래 알았거든요. 같은 회사에도 잠깐 있고. 아니 그래서 어딜 가든 존재감이 있어요. 방송계에서 두 분이 깐부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깐부 맞습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김민하 방송을 하면 편합니다. 김민하가 다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거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존칭 같은 거 붙여주세요. 김민하 씨라든가. 김민하 씨. 김민하님 이분이 그리고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훌륭한 책을 내셨습니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네. 그거 이제 모 후보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모 후보가 얘기를 했나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착을 선택하는 정치 그만해야지 않느냐. 비판하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을 대선에 맞춰서 쓴 건 아니고 네. 사실 작년에 다 썼는데 작년 7월 달인가 다 썼는데 출간이 늦어져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쉽네. 네, 아쉬우면 대선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건전한 책입니다. 네.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대선 후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자,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이 두 분 이만큼 또 입이 큰 분들입니다. 한입뉴스 넉넉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좀 안타까운 뉴스예요. 이건 이제 외신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두 나라의 지도자가 회담을 예고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지상군이 이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예프 근처로 대거 이동 중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러시아가 지금 약간 투트랙처럼 외신들에게 포장이 되도록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키예프 한 30km까지 지상군이 거의 다 갔네요. 이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격을 했다라는 거고 이 진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의 설명과 러시아의 설명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막아내고 있다. 러시아의 진군을 저항하고 있다. 러시아가 진군에 실패했다라는 입장이고 러시아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격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는데 양측이 오늘 이제 협상을 갖기로 했고요. 부디 이 협상에서 제가 이제 20세기에 막 CNN 이런 데서 전쟁이 나는 장면들을 실시간 뉴스로 전해지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정말 못했는데 오늘 좀 극적인 정말 타결이 뭔가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21세기 시작되고 한 해 지나자 9.11 테러를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이라크 침공 그때 이제 미국 전쟁이었는데 받고
이제 조용한가 했더니 또 신냉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핵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이건 뭐지? 그러고 긴장하게 되는데 김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마음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 생각에는 이 정도 겁을 주면은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키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도피 이런 게 아니라 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러다 그런 이제 결기를 보여주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피난을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러시아군이 그렇게 잘 정비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미사일 쏘고 좀 충격을 줘가지고 무력 시위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일단 해놓고 이제 좀 기회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틈을 좀 본 게 서방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유엔 결의안도 무산됐고요. 그렇죠. 뭐 안보리에 일단 러시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독일 등의 이제 서방 국가들이 스위프트 배제, 그러니까 국제 금융망에서 러시아 일부 은행들을 배제를 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수출 대금을 못 받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얼마나 실효적인 거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또 여기다 더 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 센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제 그 핵 무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어떤 특수부대에다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지금 그게 뭐 핵무기를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점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협이네요. 그리고 이제 메드베데프라고 이제 이 푸틴에 네네. 이은 2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경우도 지금 이제 서방하고는 완전히 외교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모든 핵 관련 협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핵 위기냐 이런 이제 좀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회담이 꼭 잘 풀리길 기대해 보고 메드베데프 푸틴이 혼자 대통령을 쭉 이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잠깐 내려왔다가 대신 대통령직 맡겨놓고 그렇죠. 서로 돌아가는 측근인데 거기야말로 깐부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 저희 2부 끝에 국제본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심도 깊게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 두 분하고 우크라이나만 얘기해도 2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깐부 얘기 나왔어요. 두 분은 깐부로 알고 있었는데 초입에 입씨름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 또 다른 결이다. 아닙니다. 네. 자, 이 두 분 깐부냐 아니냐. 윤석열, 안철수. 지금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지난 주말이 특히 어제 일요일이 주목받았는데 뭔가 터지긴 했는데 네. 그러면 김한 기자님 네. 역시 기자의 촉으로 단일화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까? 저는 뭐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요. 근데 네. 한국 정치가 워낙에 또 역동적이기 때문에 9일이라는 시간은 또 9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간이긴 한데 네. 어쨌든 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일요일 날 낮 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네. 이러면 이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 이제 월요일자 아침 신문이라든지 뭐 저녁 뉴스에 일요일 저녁 뉴스에 크게 뭔가를 보도하기 위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벤트잖아요. 근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거를 선언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네.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그 이례적인 기자회견에서 이 단일화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비공개 협상 과정을 뭐 낱낱이 공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네. 정도로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굉장히 뭐 본 적이 없는 초식이고 생소한.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초식을 두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두는 것인가 이걸로 놓고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단일화가 결렬된 이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상대에게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혼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려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빗대서 말해보면 여론의 조정을 좀 받아보려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규칙 사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어떤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민아 이 평론가님 의견도 아주 궁금한데 진실 공방에다가 저도 놀랐어요. 일단은 그 육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측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전권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단일화를 바랬기 때문이다라는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전권 대사, 뭐 전권 대리인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 또 국민의힘 쪽은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 것도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했고 김한 기자님은 이혼 조정 기간이다.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단일화는 결렬로 본다. 그런데 그럼 김평롱아님은요? 네, 뭐 마찬가지죠. 뭐 네, 책임론을 덜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왜 안 된 거야에 대해서 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그러한 유권자 층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은 이미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 국면까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사실 단일화 효과 때문에 단일화 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지지율이 올랐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한 거고 네네. 그 이후 시점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의 박빙 구도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상황을 놓고 쭉 봤을 때 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단일화를 받았으면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되는 건데 그것을 혼자서도 이제 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했는데 다시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단일화를 하자고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1월 전까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오만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끝끝내 단일화가 무산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혼자서 이제 당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럼 결국 책임론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책임론을 어떻게 덜어야 되겠다. 그러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이런 협상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다 낱낱이 공개를 해버리면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은 단일화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표 전날까지 이제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협상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깐다는 자체가 저쪽 책임이 커요라고 얘기해버린 셈인데. 그렇죠. 우린 이렇게 노력했는데. 감정의 고를 자극해놓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정말 단일화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저는 어제 기자회견이 이미 안철수 후보는 자 13일 일요일에 단일화합시다. 20일 일요일에 결렬입니다. 뭐 윤 후보한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일 토론, 25일 토론 단일화 이슈가 또 토론에도 공개적으로 나왔었어요. 결렬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주말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되고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장제원 의원 이름이 정권 대리인으로 등장했어요.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 이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노출됐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한 대로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전권 대리인이었다라는 얘기를 윤핵관은 살아있다. 예, 후보가 직접 해버리면서 세간에 물론 그 이전에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의도의 기자들도 뭐 장제원 의원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직접 나의 전권을 줬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뒷말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내에 공식적인 직함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역구로 내려가는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도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윤 후보의 전권은 장제원에게 의원에게 있다라고 하면 윤핵관이라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냐. 그럼 여기에 그동안 이제 여권에서 제기해온 여러 뭐 법사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선 실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씨를 남겼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파일 제목이 또 이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PDF를 공개해버렸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파일 정보를 보면 뭐라고 저장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피스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어떤 건데 그 파일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파일 정리를 해놓는다는 게 과연 이제
향후에 뭐 추가적인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네네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이제 저쪽에서 판을 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우리가 진행했던 판이 뭔지를 오히려 좀 드러내는 효과도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지난 밤사이 SNS를 보니까 깐분 줄 알았는데 깐다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지?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 깐다가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때린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김평론가님 뭐예요? 공개한다는 거죠. 때린다고 때리면 안 되죠. 그럼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리해서 못 만나면 찾아간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보통 상식적이면요 네. 정리안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리안. 네. 아, 그게 이제 쉽네. 이걸 작성한 네. 분이 감정적으로 좀 격앙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거의 이제 새벽까지 협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협상을 네. 했고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후보들 간에 만나는 거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자택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번 그러면 좀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확답이 오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바로 목포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후보들끼리 못 만나면 이것을 공개하자 이런 취지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론을 뒤집어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공개해가지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떠나버렸다라는 걸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네. 감정이 좀 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정이 파일 실려 이름을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못 만나면 이 정리해서 네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네, 이런 용도의 파일이다. 아이고. 이 후보들 간에 못 만나면 공개하는 용도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만큼 내부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격앙돼 있었던 것 같고 장재원 의원 문제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하고 장재원 의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것 같긴 해요. 아, 굉장히 이고조차도.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건 분명하다. 네. 근데 윤핵관이라고 할 때는 아예 이제 장재원 의원에게 아무런 역할도 안 맡겼는데 여기저기 예를 들면 인터뷰나 이런 데서 네네네. 굉장히 이제 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거나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로 가는 여러 가지 보고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윤핵관인데 근데 이번에서는 어쨌든 이 공식적으로 임무를 부여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비서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걸 전권 대리인을 굳이 장재원 의원으로 지목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전권 대리인끼리 만났다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 측은 전권 대리인 같은 개념이 없다라고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협상을 한 거냐.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과연 실효적인 협상이었던 거냐.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일관되게 여론조사 경선을 받으면 모를까. 네. 다른 것은 이미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여론조사 경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이 대선 이후에 합당을 하고 인수위부터 인사를 나누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협의를 한 거란 네네네. 말이에요. 그 안철수 후보의 기존 입장에 비추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제안한 방식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뭘 갖고 왜 협상을 한 거냐.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공전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자회견이 일파만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이건 테이블에 안 올라왔다는 게 정설입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약간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 경선을 제안할 때 이것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을 우리가 안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안을 제안을 하면 협상이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인데 해석.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네네. 안철수 후보 측의 누군가는 뭐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 측의 다른 인사들하고는 네. 사실 합의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정권 대리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안 후보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후보가 결국 오케이 안 한 그 거예요. 부분에서 기자님. 뭐가 지금 이제 엇나가는 거냐면 예.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방식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단일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권을 위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구는 단순했다. 네, 이태규 의원이 나오던 아니면 다른 대리인이 나와도 우리 방식은 이거라는 건 뭐 안 후보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룰로 들어가고 이러면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에까지는 못 간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국민의 힘이 제안한 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장재원 의원의 어떤 포지션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라는 건 결국엔 선대위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뭐 향후에 또 현행 선거법상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제안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물론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후보의 의중을 정말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네네. 되고 그것이 당내 공식적인 논의기구에서 논의가 가능한 방식의 어떤 대리성,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재원 의원이 여기
여기서 뭐 한쪽은 뭐 대표할 수 있다라고 대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에 대한 대표성은 네.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했던 이쪽은 부분이거든요. 실무자, 메신저고 그렇죠. 예. 이쪽은 정권 대리인이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장재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정권을 대리받았다라고 하면 네. 이 캠프 내에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정부 구성안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약을 만드는 사람의 위치와 입장은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좀 이렇게 뒷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다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권 대리인 개념으로 협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협상은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좀 드는 거죠. 다만 그래요. 그 부분은 네. 지금 국민의힘 체제는 윤석열 후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무 구성권이 있다고 당원 당규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권 대리인을 이 장재원 의원으로 하는 과정과 절차가 어땠는지는 아마 네. 내부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의 절차는 나름대로 이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선 이후에 합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뭐 당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협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고 예, 다시 예.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 당대표에게 넘어오죠. 가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선거 기간이고 장재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에 네, 네. 대선 이후에 당 합당과 그것에 따른 권력의 배분 논의를 합의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걸 실효적으로 보장해 줄 거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부터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른 경쟁자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집권한다면 내각의 구성 인수위부터 그건 이제 뭐 윤 후보가 할 거고 그렇죠. 당선인이 가정하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전에 이미 이태규 의원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천위원 자리 몇 개 주고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뭐 최고위원이라든가 당 의결 기구에 참여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이건 또 제안을 했던 거죠. 이 꼬여 있는데. 자, 이게 우크라이나만큼 어렵습니다. 이 단일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앞으로 또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 점심시간 12시 42분 넘겼습니다.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3.1절 휴일을 앞두고 평소보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곳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 부근,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터널 일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자요금소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교통량 많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먼저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4-5km 구간 막히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작업 중인 송파 나들목 일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충청권으로도 정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 부근부터 수원 그리고 동탄 부근에서 오산까지는 오전부터 내내 밀리고요. 다시 망향휴게소부터 천안 쪽으로도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옥천 1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라 금강나들목에서 1km 구간 정도 작업 영향받고요. 남부지역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사천 3차로에 사고 있어서 부근에서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한입뉴스 스페셜 게스트 김한 기자,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양김시대 이거 대박이네요. 지금 유튜브 동접자가 평소보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적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민하 아니, 평론가의 문제적- 숨은 팬들이 아닙니다. 꽤 있습니다. 네. 예. 문제적 인물 어딜 가나 문제적 인물이 되는 김한 기자 존재감이 미미한 저의 조합. 이 좋아.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휴가를 가보니까 제가 없는데 동접이 폭발하면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져요.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면. 예, 지금 네. 고정 게스트들의 심경은 또 어떨까?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아까 단일화 이 와중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하면서 자, 그 누구도 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남겨서 이게 안철수 후보를 향한 구애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요청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개혁을 의총에서 추인했다. 이 토론 때 나왔던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고 네. 안 후보가 그렇다라고 하면 당론으로 그거를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럼 내가 당론으로 추인하겠다. 근일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네. 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총리 국회 추천제. 그다음에 이거 임기와 책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네. 되겠죠. 그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그리고 대통령 4년 주임제는 개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이제 포괄적인 정치 개혁, 그러니까 정치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는 선거구제라든지 선거제도 자체가 양당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승자가 다 독식하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들에서 비례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당제가 구성 가능한 요소들을 도입해서 실질적 뭐 연합정부라든지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체제로 가겠다라는 이제 방향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리 유세나 연설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가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 후보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안 후보의 핵심적인 지금 어쨌든 시그니처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안 후보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9일이나 남은 대선에서 주목해 볼 9일이나 이나 강조를 해주셨어요. 점입니다. 자, 9일 부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토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심상정 후보도 오래전부터 나도 주장해왔던 바다. 이 또 DJ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안 하니까 문제지. 그 지난번에 선거법 개혁을 했는데 이 지지난해 총선 때 비례정당, 위성정당 등장 때문에 민주당도 훼손시킨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본인은 반대했고 지금도 사과한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로 보이는데 먹힐까요? 일단 뭐 구애가 안철수 후보한테 먹히느냐 이거는 뭐 저는 상당히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주장해 오던 어떤 이 제도 개혁인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 그렇죠. 다당제를 보장하라. 그렇죠. 네.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밥을 이미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밥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타이밍이 늦었네요. 네, 뭘 동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뭐를 이제 동의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정치개혁이라는 거는 그냥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아마 좀 이렇게 이 정치개혁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후보들이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공동정부를 만들고 국민내각을 꾸린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좀 참여해 달라라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 이제 거기에 대한 합의가 또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행보를 통해서 이 두 후보에게 주는 직접적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도층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 여론인 거잖아요. 그 정권교체 여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보는 거 이런 걸 보면은 40% 내외로 나오지만 레임덕이 없다고 하지만 잘 했지만 이번에 다음에 오는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보다도 나은 정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여론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똑같은 민주당이 또 집권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된 좀 더 이제 좀 다른 세력과도 함께하는 이런 세력들이 함께 집권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정권교체의 프레임을 돌파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이번에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좀 대선 이후에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두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투표를 하면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이 그럼 이번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제안 너무 좋다. 박수 막 치고 이러면 자기 지지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그렇다고 정치개혁 의제를 반대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좀 어정쩡한 태도로 아마 선거 마지막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소신이 있다면 그럼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자, 어쨌든 했어요. 지금 적어도 의총에서 당론 결정까지는 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마지막 법정 토론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 분야지만 이 얘기가 다시 언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짧게 저희가 2부 주간 이슈 먼데이에서 주로 짚을 거긴 한데 지난 금요일 밤에 이 2차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정 토론 2차. 정치 분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게 윤석열 후보 일본 자위대가 진주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냐 충격이다. 또 윤석열 후보는요.
우크라이나를 비하했다. 이런 이제 공방이에요. 외교적인 문제인데 물론 안보가 결부돼 있습니다만 김한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발언 모두 좀 적절치 둘다 문제다?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양비론입니까? 예, 양비론은 아니고요. 뭐 이재명 후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를 여러 차례 뭐 설명하고 사과도 이미 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사과했어요, 대해서는 표현이 오늘. 부족했다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 나라가 어떤 주권 행위를 했건 어떤 대통령이건 간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관점, 그다음에 민주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먼저지 그 부분을 어떤 정치 공학의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다른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들 향해서 아 저기는 뭐 지하철밖에 안 해봐서 저기는 검사밖에 안 해봐서 외교 문제에 서투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문제적 발언이었다, 비유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뭐 후보는 이게 사과나 뭐 이게 구체적인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이게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볼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된 어떤 맞아요, 질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계속 이제 전제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전제를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심상정 의원이 물어봅니다. 일본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꼭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국민 감정적으로도 예민하고 네, 그렇죠. 이 결국엔 일본과 이런 수준의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데 네. 이 부분에서 유사시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어쨌든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 절대 네. 하지 않을 언급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더 긴 맥락이 있었으면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적 기자님의 긴 평론에 이어서 네. 김민하 평론가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짧게 한마디 덧붙여 주시죠. 저는 한 2배 정도 길게 할 수 네. 있지만 일단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코미디언이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유재석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 정도면 네. 기성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느냐. 네. 뭘 7, 80%로 됐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요. 예. 압도적으로. 이런 것부터 사실은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문제는 이런 외국의 비극을 사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6개월 그게 후보 문제- 대통령. 네, 이렇게 그게 문제인 얘기했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문제고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군사 동맹이니까 그냥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원론적 얘기를 꺼낸 거다에 꺼낸 거다라는 설명인데 이게 그냥 한미일 동맹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신조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을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석 개헌으로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정할 거냐의 쟁점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연결될 수가 있어요. 네. 단순히 반일 감정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건드려야 될 문제인데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2가지 뉴스만 제가 덧붙여 드릴게요.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 방역 패스가 일시적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만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정재 배우, 야,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배우 조합상 나무주연상을 결국 거머쥐네요. 정호연, 야, 모델에서 처음 이제 연기 도전했는데 여우 주연상, 오징어 게임이 나무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양김시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송은요. 9080님 신청곡입니다. 김현철과 롤러코스터의 봄이와 신청합니다. 이 노래처럼 전쟁도 코로나도 어지러운 선거판에도 모두 봄이 오길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눈 뜰 수가 없네 눈을 뜰 수가 없네 봄이 와 봄이 와 그대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잠을 어떻게 얼마나 자느냐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잠드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고 잠은 들지만 자는 도중에 자주 깨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계속 피곤하고 결국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자락깨락 잠을 설쳤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락깨락에서 락은 뜻이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또 리을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을학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쓰락 지우락 했다라든지 손을 접으락 펴락 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한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어서 서로 띄어서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락과 지우락을 띄어서 쓰고요. 또 접으락과 펴락을 띄어서 씁니다. 하지만 한 단어로 사용돼서 붙여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오락가락, 들락날락 같은 것인데요. 그 뒤에 하다가 붙으면 오락가락하다, 들락날락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참고로 들락날락의 경우는 락 대신에 랑을 쓰는 들락날랑, 그리고 들락날랑하다도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바람도 잦아들고 기온도 꽤 올라서 공기가 온화한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1도, 강릉, 대전, 부산 14도, 광주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평년 기온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한 상태여서 먼지 농도는 전국이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강원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오늘보다 쌀쌀하겠고요.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6도, 습도는 5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패스 중단 등 방역 체계 조정에 나선 방역 당국이 무증상,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를 언급하며 의료진과 국민들이 수용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서로 떨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 개선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 이륜차가 2만 대가량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등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전화 연결 때문에 국제본부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문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그 사이에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교전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지난 24일부터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승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곧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진격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정작 키예프까지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키예프를 포위를 한 상태에서 한 30km 그 인근에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거의 키예프 인근 지역까지 진출했다. 근데 애초에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도네츠크, 네. 루간스크 독립을 승인하는 서명한 후에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듯 하다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3면에서 침공이 시작돼서 그냥 수도까지 진격을 하는 양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전면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네. 러시아가 군사시설만 공격하는 방식으로 핀포인트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미사일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면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항복을 빨리 선언을 하고 나와라라는 차원에서 러시아가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요 정도 공격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게 전면전 양상으로 변질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제2의 도시죠. 하리코프에 러시아군이 진입을 해서 이미 그쪽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교전 끝에 통제권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도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되찾았다. 그리고 지금 남부 헤르손이라든지 남동부의 베르단스크 등지에서도 양국이 네. 교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방적으로 러시아군이 진입을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면서 또 지켜내고 있기도 하고 진입을 막아내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수도 키예프에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지고 또 민간인 살상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쯤 지나고 이제 이 100여 명의 사망 또 부상자까지 400여 명 사상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정확한 피해 상황이 잘 집계되질 않아서요. 어떻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여러분이 국제뉴스 봤을 때 분쟁이 벌어진 지역에서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사망자라든지 부상자 수가 그래도 집계가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피신을 한 데다가 전장이 확대가 된 탓에 사상자 수가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발표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현재 자국민 352명이 사망을 하고 1684명이 다쳤다. 그리고 폴란드라든지 몰도바 등 이웃 국가로 피난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 37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자국군의 어떤 사상자 수를 밝히지는 않지만 뭐 약간의 다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이 최대 약 4,300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 넘게 전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내고 있는데 이렇다면 뭐 엄청난 교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외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러시아군에 대한 저항 의지가 상당히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러시아 측에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동요시키고 사기를 꺾기 위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을 갔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거든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택이라든지 키예프 곳곳에 있는 사진과 함께 러시아를 막아내자 이렇게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비정부 여론조사 기관인 레이팅스가 지난 26일과 27일 크림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1%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직접 이렇게 대러시아 전선에 뛰어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원 입대를 한다거나 또는 총으로 무장한 채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등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조국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에 이 러시아군의 진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또 강도 높은 제재를 이끌어내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요. 초기에는 뭐 고위층이다, 이제 나라를 떠나고 있다. 오히려 외국에 있던 일반 국민들은 이제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귀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겠다.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면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야 뭐 속전속결을 하고 싶었겠죠. 빨리 굴복시키고 싶었을 텐데 이게 장기전이 되면은 또 경제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 거고요. 러시아가 좀 궁지로 빠지는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 승인에 서명을 했을 때만 해도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없다라는 볼멘 소리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차단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퇴출이 되게 되면 사실상 국제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유럽연합은 모든 러시아의 소유, 러시아 등록 또는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항공기에 EU 영공 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러시아 운항을 중단하고요. 러시아 영공도 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더불어 사실 이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혼란스럽게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미디어 자체를 지금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EU 집행위원회는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사용을 하고 의료 물자의 투입에 의료 물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또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인 BP는 러시아의 국영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 이 지분을 처분을 하기로 했고요. 페이스북도 러시아 국영 매체의 광고 등 영리 행위를 금지시켰고 트위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비판, 특히 침략자 푸틴 또 이제 이런 이제 비판 시위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까지도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푸틴의 위상은 상당히 엄청나기 때문에 단체제 시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할 수 없고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열린다는 것도 러시아 내부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구나를 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4일,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디딘 그 날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전 온라인 청원에도 사흘 만에 78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크라이나 태생의 러시아 억만장자인 2명이 이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도 네네. 러시아 국방부와 그 대통령궁이죠.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이어서 러시아 국영TV도 해킹하는 등 최근 48시간 안에 이 러시아 정부와 언론사, 은행 등의 사이트 300개 이상을 다운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러시아를 두고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지금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군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러시아의 갑부들인데 우크라이나 태생의 억만장자들도 전쟁 반대. 뭐 국민들도 시위. 그리고 또 심지어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 이 가면을 쓴 사진으로 유명하죠. 이들도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국영 기관들을 해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해법과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인데 오늘 네. 현지 시간 28일인데 뭐 우리 시간으로도 오늘인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이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에 반발을 해서 네. 핵무기를 운영하는 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이 회담 소식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양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28일 오전에 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뭐 대표단은 회담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뭐 회담 결과에 큰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전쟁을 멈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담에 참석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일단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협상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러시아의 외교적 담판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전면에 나섰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제 여론을 비롯해서 정세 자체가 우크라이나 쪽이 키를 진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왜 회담을 할 거면서 이 핵무기를 언급을 했느냐. 네. 이건 이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용이다. 그렇습니다. 협박용으로 제시를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될지 오늘 정상회담 결과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오늘 한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대선까지 남은 일자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후보가 막판 변수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야권의 단일화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 언제든 만나자 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상 결렬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자, 김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진척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후보 단일화 방안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 조금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계속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네. 노력
하겠다고 저 후보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중단돼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에 따라 보니까요. 지난 토요일에 전권을 가지고 양당 대리인들이 만나서 최종 합의를 이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해왔던 조건인데 합의를 이뤘다는 게 이것 없이 어떤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네. 저도 그 안철수 후보 측 그 관계자, 고위 관계자로부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또 상당 부분 그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방식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었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후보 간의 담판에 의해서 후보를 정하고, 함께 이제 그 공동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의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는 예당초 그 논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점을 예컨대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이태규 의원은 우리 측의 장제원 의원을 만날 때는 처음에 그 약속 단계부터 그다음에 협의를 하는 협의 개시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그 결과 등을 전부 안철수 후보에게 일일이 확인을 해주고 안철수 후보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점차 구체화되고 마지막에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 그것을 이제 후보 간에 만나서 공동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계였는데 뭐 정권을 준 적이 없다든가 네네. 정권 대표가 아니다. 정권으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논의한 것이 아무 무의미한 논의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태규 의원은 뭐하러 네네. 그 많은 나선 이야기를 것이냐. 했는 것인지 네. 그런 좀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딴 분도 아니고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의 허락을 받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분이 쓸데없는 일을 벌인 게 되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김채고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측이 도대체 그럼 왜 진행을 한 것이냐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제 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측에 장제원 의원을 이태규 의원이 만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또 모를까요? 네네. 그 내용은 다 보고를 받았다고 다른 그 안철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여러 번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뭐 어떤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후보끼리 직접 만나셔서 두 분이 결정을 짓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그냥 뭐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실무 당사자끼리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합의가 되고 밤늦게까지 협의를 해서 이제 발표만을 앞둔 상태에서 그렇게 뒤집어 버리니까 조금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온 저희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네, 국민의힘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은 다 됐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뒤집은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요. 이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추가 명분이 모양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쪽이 안 후보가 바란 모양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냐, 이해하지 못한 거냐, 혹은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냐 궁금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이제 이태규 의원께서 장제원 의원에게 설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의해온 것을 듣고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은 없었단 말이죠. 거론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의미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권에서 그 양당의 실무 협상이 있었던 것을 뒤집어 버리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은 자, 저희들로서는 지금 지금 당혹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김채곤님 말씀처럼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 이게 지난한 과정이 다 무의미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납득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국민의 당 입장은 또 전혀 달라서 자, 어쨌든 남아있는 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단일화의 불씨는 이제 살려보시는 걸로 처음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단일화에 대해 그동안 과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윤석열 후보는 어제 도움이 안 되고 단일화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안철수 후보 쪽은 단일화 결렬로 이제 이어갔습니다. 자, 안 후보의 제안, 초기 제안, 이제 지난 2월 13일로 기억이 되는데 단일화 제안 이후에 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소통에 나서서 후보 간 만났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곧바로 이제 버스에서 가스 중독 사고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당의 장례식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안한 날짜는 그 장례 기간 중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장례식장으로 찾아가서 25분 독대가 있었죠. 예, 위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 뭐 어쨌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조격인 안철수 후보에게 뭐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치 문제를 거론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후회를 기약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실 실무적인 수준에서는 꽤 많은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례가 끝나고 곧바로 그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해버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접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조금 무위로 끝난 것이 돼버렸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여론조사 방식의 그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가려내자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합리적이지 못한 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을 놓고 협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 그런 여지를 두지 않고 오늘에까지 와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채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단일화 제안, 결렬 선언 사이에 또 상중이었던 과정도 있고 또 후보 간 만남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요런 대목입니다. 여러 차례의 다양한 접촉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의원 간의 접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게 좀 폭로전 양상으로 갔잖아요. 윤 후보께서 이게 단일화 의지가 강하게 있었다면 이준석 대표를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 감정의 골이 그것 때문에 깊어졌다 하는 이제 분석이 있어서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태규 의원을 만났던 것은 원래 만난 시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제안하기 전의 일이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단일화 그 결렬 선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폭로성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폭로성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시기가 맞지만 사실 그 만나서 협상하거나 또는 협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그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은 사실 안철수 후보의 그 후보 단일화 제안과 그 또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과는 큰 관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저 약간 폭로성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은 맞지만 이 대표께서 직접 협상을 지휘한 것도 아니고 또 후보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또 조금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후보 단일화 결렬된 사안과 본질적으로 관계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후보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좀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과한 해석이다. 자, 근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요.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이후에 요건 조금 이제 새로운 파장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 PDF 파일의 초기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어서 단일화 의지 있었던 거냐 하는 비판이 또 일부 일기도 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전권 대리인이 장제원 의원이었다. 그럼 윤핵관은 존재해온 거 아니냐 하는 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오히려 좀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뭐 발명이야 실무진이 만든 거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장제원 의원이 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상대방인 이태규 의원에게 가장 맞추다가 보니까 그래도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 나서고 또 이태규 의원도 장제원 의원을 조금 더 신뢰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장제원 의원이 나섰다고 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느 누구든 또 상대가 가장 편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쪽에서 나름대로 대표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부러 안철수 후보 측에서 꺼리는 사람을 내세웠다면 협상 결렬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협상을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네, 오히려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지 이건 판을 깨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조합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게 영희시대 하셨는데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이 없고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함이 아주 엄중해 보이세요. 근데 너무 원래 이 자리는 누가 하던 자리죠? 여기 노영희 변호사가. 제가 대타로 온 거예요? 대타가 아니고 대선 직면인데 지난주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댓글을 보시고 저희 진보 남매 아니에요. 중립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셨거든요. 진보 남매 맞죠? 뻔한 걸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주 심사숙고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뭐 대선 이제 9일 남았으니까 균형 잡아야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안 돼. 뭐가 안 돼요? 이러세요. 지금 주간 이슈원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지금 어제 이후로 계속 단일화 이슈가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말이 다르다.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는데 자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일화가 어려워지지 않았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물 밑에서 한 걸 다 공개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고 상대방 입장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어쨌든 물밑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근데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후폭풍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본인하고 입장이 다르고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합의한 것도 없는데 합의한 것처럼 얘기했고 본인이 마치 튼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충돌이 더 커진 것 같고 네. 상대방에 대한 상처를 남기는 그런 발표가 돼버렸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결렬은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단일화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와 있었던 윤석열 후보 쪽으로 와 있었던 지지들이 다시 안철수 넘어갈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우려 방어막 이런 부분을 좀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단일화가 결렬됐고 내 잘못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김경진 단장님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에도 계셨고 안철수 후보는 워낙 잘 아시잖아요. 안 잘할 정치인이신데 지금은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본에 계시단 말이에요. 단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이 단일화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단일화를 한 셈이다. 신박한 해석이네. 그 실제로 한 40일 전부터 우리 안철수 후보님 워딩을 쭉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세 현장이나 아니면 기자들 만났을 때. 한 달요? 40일 정도? 한 40일 정도 기점 잡고 쭉 분석을 해보시면 될 텐데 우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워딩을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한동안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러브콜 하다가 했죠. 중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매우 극심한 비난이 민주당 패널들에 의해서 쏟아지다가 다시 묘하게 그냥 또 좀 이렇게 이게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듯 내 편 같은 어제도 의총까지 하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의총까지 했죠.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공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뭐 같은 하여간 복잡한 그러면서 통합정부하자. 근데 사실은 그게 단일화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일부분은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속칭 말하는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이제 소문들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첫째는 미략이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완주만 해주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합치지 않고 완주만 해주면 사자구도로 가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면 인수위 단계부터 이재명 안철수 같이 공동 인수위를 꾸린다. 그다음에 내각도 공동 내각을 같이 꾸린다. 그런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여의도판 찌라시로 이제 많이 일단 요 대목은 김경진 단장께서 이제 사설 정보지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라는 주장으로. 근데 팩트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근데 실은 재미는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안철수 캠프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령 신경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인가 저랑 민주당 의원이죠. MBN 아침 방송 그 신문 읽기 방송 출연을 했는데 아예 만났다고 그냥 좀 타사 프로 좀 홍보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끼어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그 아침 방송에서 그냥 그대로 사실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그 얘기를 그냥 신 의원이 확인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재명 안철수 두 캠프 간에 분명한 이게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말로만 이제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보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라든지 민주당에서 물론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쇼를 하긴 하지만 요번 쇼 눈에 뻔히 보이는 쇼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재명 안철수 사이의 단일화가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게 법정 토론을 보면서도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더 때리느냐 윤석열 후보 더 때리느냐 관심 있게 막 보는 중인데 야 지금 김경진 단장님은 파격적인 가설을 지금 일부 중간에 과감한 주장을 섞어서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과의 결렬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셨어요. 아까 뭐 방송 정의당의 박원석 공보단장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정의당의 박원석 공보단장님도 그렇게 보시던데요. 동의하더라.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어제 오후 1시가 바로 기자회견이었고 뭐 하루가 됐는데 지금 이야기가 너무 무성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어제 결렬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책임으로 단일화 결렬됐다고 하면 파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 국회의원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전날 단일화 협상 경과와 일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 강한 유감을 표했고 안철수 후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권을 갖고 협상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윤 후보가 가진 구상을 저희가 들은 것이고 들은 내용을 안도롭게 말씀드린 것이지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이든 바름업이든 최종 결정 후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말은 그쪽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화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후보님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합의를 받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단이 가면 그 대표단들이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본국에 보고받고 승인받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안 후보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게 아니다.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 곧 내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의원이 가서 합의하는 거 합의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나 그 내용은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후보가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태규 의원이 그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끝난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온 장제원 의원은 정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합의한 게 곧 본인이 합의한 거다.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후보가 하는 게 맞죠. 아무리 정권을 갖고 있지만 그분이 그러면 장제원이 윤석열 후보의 모든 걸 다 대변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후보한테 보고하고 후보가 오케이 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고 후보를 대리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잖아요. 후보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럼 그 상황을 충분히 듣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 후보가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최종 이제 단판을 하는 거죠. 이거 참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정치권에서 방자와 향단이의 딜레마예요. 중간에 메신저가 끼어 있으면 나중에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그래서 결국 양 후보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직접 만났어야지. 왜 안 만나고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이 사달이. 아니면 김영기 단장님이 가셨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사설 넣지 말고 들어보세요. 앵커가 사설이 많으세요. 양쪽을 다 하시니까. 진행도 해야지. 뭐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월 며칠이에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한 게 2월 20일. 일요일. 2월 20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2월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더 이상 없다. 제한 끝났다. 그랬죠. 우린 땡이다. 각자 완주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나 이태규 본부장 얘기에 의하더라도 접촉은 있었다. 최소한 안철수 후보 그 접촉 사실은 다 알고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단일화를 끝났는데 왜 접촉을 시켜? 만나지 마라 그래야지.
아니 내가 국민 앞에서 네. 언론 앞에서 네. 단일화 끝났다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네. 분명히 없다. 나는 공당의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접촉을 왜 시키는 거야. 네네. 접촉을 하는 걸 아니 그리고 이태규 본부장이 장제원 의원을 만나고 나서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만나고 나서 매번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은 공동정부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과학기술 체계와 관련된 어떤 국가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얘기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외에 방식. 그 방식 외에 이게 단일화는 아예 있을 수가 없고 그것조차도 2월 20일이면 끝났다. 네. 이렇게 후보는 공식적으로 공언을 했는데 왜 이태규를 보내가지고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왜 한 거야? 보고를 왜 받은 거야? 공동정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왜 이태규는 시켰고 그걸 안철수는 보고를 왜 받은 거야? 국가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부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태규는 왜 했고 그걸 안철수는 보고를 왜 받은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결국은 안철수는 국민 앞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사실은 물밑에서는 이거 시켰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도 이태규 장제원 사이에 합의 거의가 이제 100%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소한 우리 쪽 주장에 의하면 양측이 전권 대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중간중간 보고 받은 건 뭐 그건 또 따로 차후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고, 후보도. 네. 아니 기분 나쁘면 중간에 거듭차든지 그것도. 그게 최종 합의서 된 거를 갑자기 그냥 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쩌자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이미 지금 한 3, 4주 사이에 이미 합의가 끝나 있는 것 같은데 있다. 안철수 그러니까 이건 제 추정이에요. 네. 제 추정이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왜 본인이 2월 20일 날 끝났다고 하면서 이태규를 왜 보내서 그 협상을 하게 했을까. 그걸 보고 받고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었고 최종 확인서까지 썼는데 또 마지막 순간에 왜 틀었을까. 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아주 명확하게 상세하게 이게 공개를 했었던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 이게 완주하리라고 봐요. 민주당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완주를 하고 각각 정당에 따라서 완주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누가 이걸 가지고 무슨 책임론을 묻고 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프로세스 자체가 우스운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자, 9일 남은 대선에서 이게 또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준석 대표는 뭐 이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 교수님하고 김 단장님께 짧게 한마디. 자, 야권 단일화. 지금 범여권 단일화도 일하셨으니까 야권 단일화 끝났습니까? 저는 끝났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서로 감정의 갈등도 커졌고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어요. 9일 남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사전선거는 이미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금요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점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골이 깊기 때문에 단일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후보는 어제 좀 이 안 후보 뭐 시간 장소 지정하면 어디서든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끝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은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대각 여론조사 해보면 한 55%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 여론을 온전히 흡수해서 표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끝까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정치판에서 저도 한 10년 이상 길게 봤고 정치평론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어떤 제 개인적인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본다면 야권 단일화는 끝났다. 이렇게 저도 아마 그냥 평론가적 분석으로는 끝났다. 당의 입장에선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후보께서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개인 또 이제 의견까지도 적절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이슈가 많아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정치 관련 토론을 지난 금요일 밤에 받고 이제 오는 3월 2일 날 사회 분야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러시아 침공의 탓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돌렸다. 자,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대신 사과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도 이 대목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김 사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뭐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으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받아들여 줘야죠. 뭐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뭐라고 비난의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애시당초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셨는 게 조금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부분에 있어요. 이게 가령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외교의 중요성이 있죠. 그다음에 국방의 중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외교라는 날개만으로 가지지도 않고 국방력이라고 하는 이 날개만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게 지금 이제 마치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 때문에 전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이 뭐 일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가령 소련 침략에 대응할 만한 확고한 군비 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소련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소련은 지금 없어졌으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게 초창기에 쑥대밭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꿋꿋하게 잘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예 어떻게 침범하기에는 정말 버겁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러시아가 침범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후보께서는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우리 자주 국방의 역량들을 강조하는 워딩을 대선 기간 내내 해왔어요. 그 맥락 중에 일부가 사드 재배치라든지 또 한미 어떻게 보면 국방 공조에 대한 어떤 이런 굳건한 태도나 자세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오셨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요게 그러니까 뭐 이 정치 나온 지 한 그러니까 6개월 초보 정치인 비판을 하려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근데 본인도 그렇다 그래서 뭐 외무부 장관을 해봤어요. 외교부 장관을 했으면 반기문이 훨씬 잘하겠다. 아니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해봤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해봤지.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운영하면 김관진이나 무슨 서욱 장관이 훨씬 잘하겠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해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상대 대통령 후보를 한판 연맥에 보려고 하는 이 워딩을 하려다가 본인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보면. 자, 혹시 짧게 최 교수님 뭐 반론 있으세요? 아니 뭐 반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거친 언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건 이재명 후보도 러시아의 이런 그 영토 침범에서 명확하게 비판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거 분명하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거 설명이 좀 짧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말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사과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외교적 노력들을 조금 더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은 삼가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침공한 건 분명히 잘못됐고 러시아에 대응해서 우리는 비판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정부도 동참하고 이재명 후보도 동참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윤석열 후보도 이 한미일 동맹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대목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역대 감시정찰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네, 이게 문답이 빠르게 오가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는 맞습니까? 최 교수님 보시는 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문답 중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도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독립운동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엄청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이 말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든 어쨌든 일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우리와 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자위대가 들어오지 않고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함정을 통해서든 항공기를 통해서든. 그런데 자위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감정이랄까요? 감정 이런 부분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독도도 아직도 자기 나라 땅이라 우기는 이런 모습들 극우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갈등을 갖고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게 국민 정세에 맞는 건가?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한미일 동맹 그리고 이제 군사 동맹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의 이제 해석은 이렇고 그러면 이제 김 단장님께서는 최소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가 있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긍정적인 태도인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좀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시죠? 아니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그 역사적 치욕을 모르겠어요? 네. 잊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독재 공산 집단의 군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한 2년간 벌써 항공모함 2척, 3척이 발주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항공모함들 찍어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한반도 끝단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국방 외교에 관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군사 외교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겠죠. 그거를 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지금 마치 윤석열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한다. 이런 뉘앙스로 또는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느낌을 왜곡시키는 이런 공격을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오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에 지금 단독 기사가 났는데 아마 내일 3.1절인데 김구 선생의 손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한 60여 분이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게 참배를 가신다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시는 안 했지만 그분들이 이게 본인들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장을 한번 이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종될 위기에 놓여 있고 국가의 헌법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집권자들은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기로 분열시키고 온갖 거짓말과 원칙 없는 법 집행으로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나라 전체를 혼돈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김구 선생님의 손자를 포함한 독립운동 유가족의 후손들이 이 현재 대한민국 시국을 바라보는 이게 어떤 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화로 해서 국민들에게 쇼 그만하고 제발 좀 진실된 자세로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정치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아유 이슈가 더 있는데 지금 다뤄야 될 이렇게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한 20초 네. 최진봉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민주당이 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봐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대선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발언 하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생각한다고 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일본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미군이 물론 거기 중간에 개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땅에 우리나라 지상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올 수 있는 불안감들을 꼭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 해군장교 출신인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자, 최진봉 교수, 김경진 단장과 주간 이슈 먼데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3.1절이지만 내일 오후 12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